독립운동가 우당 이혜영 선생의 손자이신데 항상 이제 이게 가문이 독립운동가 가문이다. 이게 어떨까요? 상당히 자랑스러우신 거죠? 네, 어려서부터 할아버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네. 뭐 그때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그게 자랑스러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대적 분위기가 네. 그런 독립운동한 것이 그런 이제 떳떳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현창하고 위해주는 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가장 큰 긍지였고, 네. 그 할아버지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우리 후손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집안의 가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점점 이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할아버지에게 좀 더 가까워가는 길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할아버지가 저의 저런 불빛, 빛 같은 네네네. 존재이지만 또 그 할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게 저에게 너무 거대해서 네. 그 국민들에 대한 빛이 된다. 그래서 빛이자 네. 빛이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했습니다. 빛이기도 한데 네. 뭔가 좀 부담도 됐다. 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래서 뭐 일탈은 절대 할 수가 없고 바른 생활 사나이가 또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떻게 기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공천을 한다고 하시는 그 뜻을 받아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네. 아버님은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그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네. 또 뭐 영광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또 누가 시쳇말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누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정치를 과연 네가 할래? 각오 같은 거를 저한테 좀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앞길에 대해서 네네. 어떤 얘기도 하시지 않았던 분인데 네. 저희 정치한다고 그럴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할아버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것도 할아버지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 2013년 광복절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태극기를 펼치고 흔드시다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아베 일본 총리는 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 외할아버지가 키시노부스케에서부터 또 이전에 그 할아버지가 또 우리나라 고종 황제를 굴복시킨 장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남북 한일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특별한 관계를 아베가 좀 깨달아 줘야 될 텐데 아베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우선 전쟁, 제국주의 전쟁의 어떤 하나의 큰 형태였던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다른 나라를 보면 전범국들이 분단되지 우리처럼 옆에 있는 그 피해 당사국이 분단된 나라 이런 형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한테 어떤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찰하고 그리고 또 두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각별한 자기의 그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아베는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그 가이드라인을 정했던 것이 그 헌법에 평화 조항을 넣는 것이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자위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남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조항을 그렇게 빼서 어떻든 간에 일본은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전쟁 가능한 국가. 가능한 국가라고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서부터 네. 저에게 너무 재앙 같은 그런 야스쿠니 신사. 네. 그게 이제 1급 전범이 들어있는 그곳에 최초로 가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제사하려고 하는 그때 제가 아베가 도저히 이거는 우리 국민 민족 입장에서 제가 한번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야스쿠니 신사가 가지고 이제 네. 그 항의하는 이제 좀 단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뭐 일본 그 자위 그 누구지 경찰들이 막아가지고 뭐 사실 연행돼 끌려가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일 정신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떤 역사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당 이혜영 선생의 집안을 삼한갑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전부터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을 삼한갑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뭐 명문세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백사 이항복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신 거죠. 예, 백사 이항복의 이제 10대 손이 우당 이혜영 선생이시고요. 저가 그렇게 따지면 이제 12대 손인데요. 네네. 이항복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잠깐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항복 선생은 이제 징비록에도 나오는데요. 네. 그 선조 대왕이 압록강을 건널 때 두 번이나 아니되옵니다. 잡은 분이죠. 저는 그때 아마 압록강을 선조 대왕이 건넜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조는 좀 용렬한 대왕이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또 거기에다 그런 항어를 할 때 정말 뼈도 못 추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잡아서 결국 귀양 가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되게 생을 마친 분으로 이제 지금 평가되고 있죠. 네. 이제 그분으로부터 10대 손인데요. 네. 저희 그 자송을 보면 대대로 전에 전시를 할 때 보니까 12분이 정승으로 이렇게 저희 선조 중에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의 삼정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왕이 지시를 해서 대대로 제사를 지내라는 걸 불천제의라고 그러는데요. 불천제의가 9분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대로 벼슬을 많이 한 이제 분이었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양반 집안으로서 그 기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1910년에 무엇보다도 먼저 전 가족이 이룬 재산과 식소를 다 이끌고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망명을 만주로 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청자분께서는 이 이종걸 의장님의 이게 집안 소개를 왜 이렇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대한민국 역사이고 대한민국 항일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데 독립 자금까지 직접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했던 우당 이혜영 선생님, 우리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셨는지를. 예, 이제 우당 선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6분의 그 형제들, 우당 6형제라고 하는데 그 우당 6형제를 이제 설득해서 1910년 이제 겨울에 압록강을 넘기까지 그동안 이제 애국개몽운동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그런 준비를 연년세에서 해왔던 이제 그런 용이 주도한 분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본인과 가족들을 먼저 앞세움으로써 고생을 하더라도 스스로 하는 그런 희생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머리를 아는 분이죠.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가 고생해 하면서 앞장을 서야지 따르지. 그렇죠. 예,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앞으로 나가라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6 형제분 중에서 둘째 할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큰 거부이셨는데요. 그 거부의 재산을 이제 다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사실 그때 저희 그 집안 이유승대감 아버지 우당 선생의 아버지인 이유승대감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족을 같이 기거하던 그 명동 북초는 실제 그건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팔지도 못하고 그걸 이제 놔두고 나중에 이제 1920년 토지조사 사업 때 다 몰수됐죠. 그런 이제 가족 재산들을 모두 앞장 세워서 갔던 분이고, 근데 그 준비나 과정이 혁명가이지만 독립전쟁의 비전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나라를 찾는 것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전과 혁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행동적 현실주의였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때 강화의 뭐 양명학이라든지 네. 또 대구 저 경북 지역의 이상용 선생이나 김동삼 선생 같은 네. 그 양명학에 어느 정도 귀하고 있었던 네. 소론 계통이 아주 문제가 뛰어난 분들, 그리고 또 매천과 같은 전라도의 구례, 그렇군요. 그 매천 학문을 네. 가진 분들, 그다음에 충청도의 진천의 이상설 선생이나 네. 홍원 정원 홍원하 선생님 같은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을 이제 다 한데 횡도천에 모아서 독립운동의 어떤 방략을 같이 함께하는, 예,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신흥 무관학교 설립한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인재들을 길러낸 것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독립군도 이제 신흥 무관학교를 통해서 나왔는데, 독립투쟁에서 특히 이제 무력 항일 투쟁을 이혜영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오랜 공부를 통해서 역사를 정확히 이제 통찰하시면서 나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때 혼자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때 애국개몽운동이나 의병전쟁을 통해서 1910년에 이르기까지 이미 일본의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중들의 가장 그 골격이 되는 항일, 그래서 나라를 되찾는 방법은 오로지 독립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역사의식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것을 함께 했던 분들과 같이 이제 무관학교를 만들고 경학사라고 하는 이제 민간 단체를 만들었는데, 용의주도 하셨던 것이 그때 한 수백만 평의 땅을 이렇게 빌리는 과정에서 원세계라고 하는 중국의 그 마지막 청나라 총통까지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까지 한 그분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조선에 한 2번 정도 왔는데 그때 이회영 선생 집에서 묵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만주의 여러 땅을 이제 빌리고 그러는 과정에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전갈, 이런 증거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넓은 범위의 그 뜻을 이제 펼쳤던 것 같습니다. 이혜영 선생님께서 해방 이후에는 어떤 또 역할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32년에 이제 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홍보공원에서 윤봉길 열사가 히라카와라고 하는 일본 장수를 이제 저격해서 죽인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이회영 선생도 구파 백정기 선생을 그 현장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천황이 태어나고, 일본의 천황이 태어나고 또 일본의 전승 기념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히라카와를 잡아서 이제 큰 이제 성과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또 이회영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만주에 아마 남차랑 그때 만주를 주재하는 일본군 사령관을 이제 잡는 일이었는데 아마도 32년쯤에는 본인이 이제 이 일을 함으로써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거의 거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둘째 형, 그 재산을 모두 다 기증하신 최고의 그 갑부였던 그분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대련에 동북의용군하고 합작해서 그런 일본 적장을 잡겠다라는 일념으로 가셨다가 이제 체포되셨죠. 그래가지고 고문받다가 돌아가신 게 193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해방까지도 맞이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네요. 만주 사변이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 거의 만주까지도 다 장악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었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회영 선생이 기하던 그 사상적 흐름은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키스트의 생각보다는 아나키스트가 가지고 있는 항일에 대한 아주 철저한 항쟁과 무력의 투쟁 의식이 이제 이회영 선생을 이제 결국 그 시기에 62세에 이제 사망하게 만든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역사를, 저도 이게 잘 몰랐던 역사를 오늘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헌신 또 희생 이걸 좀 인정받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항일운동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곳곳에 가장 광화문 내거리라 국회나 제가 일부 원내대표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철저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아마 2천만이 채 안 되는 우리 조선민중의 300만이 일제시대에 죽었습니다. 네. 그 300만 죽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절반 이상이 다 항일운동하다 돌아가신 거거든요. 아하. 100만이 넘는 분이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서운받은 분이 17,000명이에요. 정말 200만 가까운 분들이 우리가 항일운동 한 분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앞으로 역사를 갈 길에 그 기초가 되고 정신의 지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꼭 그분들을 우리의 역사의 초석과 앞으로 갈 길에 선생님으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